저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바이오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바르는 부작용 없는 탈모약도 나올, 치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바이오가 뭐 사실 발전 속도가 뭐 빠르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AI랑 결합이 되면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환경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이 되게 빨리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좀 당분간 유망할 거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럼 네. 본격적으로 이 ETF 전략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이거를 꾸려야 돼요. 네. 어떤 포트폴리오를 황금 비율로 짜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위험자산을 많이 굴리시려고 해도 DC형 계좌나 IRP에 그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30%는 안전자산으로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절대 이제 그거는 더 늘려줄 생각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국채 위주로 뭐 국내 채권이라든지 미국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채권으로 30%를 채우시고 나머지 70%에 대한 이제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70%에서 절반은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형 ETF에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광의 얘기를 하자면 ETF로 투자하는 게 왜 유리하냐면 ETF가 수수료가 쌉니다. 네,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린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요.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이 수수료도 계속해서 늘어나면 많은 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싼 걸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용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수수료가 되게 싸요. 네, 거의 사실상 그냥 손해보고 파는 수준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운용사들 뭐 PR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경쟁이 붙어서. 맞아요. 지금 그냥 순위 싸움이 더 그렇죠. 중요하지 네. 수수료 싸움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코덱스니 타이거니 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아무거나 사셔도 S&P 500이나 나스닥은 뭐 그냥 그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이걸 왜 먼저 추천을 드리냐면 가장 기본적인 ETF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단 테마형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어요. 우리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려면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해야 되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거품이니 이런 말이 해도 나와도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절반 이상을 깔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신흥국하고 뭐 테마형 ETF로 좀 적절히 배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투자 고수분들은 S&P 500 100% 채우거나 나스닥 100% 채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되게 투자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렌 버핏도 아까 S&P 500에 90%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결코 그게 그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신흥국도 좀 넣고 테마도 좀 넣고 해서 본인의 이제 투자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자산을 굴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좀 다른 부분도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ETF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커버드 콜 있잖아요. 네. 이게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예. 커버드 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 투자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높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수에 어느 정도 이걸 맞춰가고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계속 샀다 팔았다 이거 계속 하거든요. 이게 다 수수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고 장기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전 ETF라고 생각해서 연금 자산은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연금에 저는 제 1의 목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억을 만들어가는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커버드콜 ETF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커버드콜이 어쨌든 그럼 복리 효과가 좀 떨어진다. 네네네. 그러니까 좀 순도,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새는 돈이 계속해서 많다. 배당금을 내야 되고 아. 그리고 커버드콜이라는 그 대부분의 ETF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네. 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해지하기 위해서 약간 그 장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제일 유리한 상품입니다. 커버드콜은 변동성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수가 이렇게 우상해버리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되게 불리한 상품이에요. 구조 자체가. 네. 그리고 이 커버드콜도 보면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지수나 이런 종목이면 네. 그 수익률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네. 풋옵션을 콜옵션을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낮아버리면 글쎄요. 그 제 생각에는 그런 상품 수익률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상품 설계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군을 뭐 테슬라 커버드콜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테슬라 워낙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팔란티어 한 70%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배당 수익률. 팔란티어나 이런 네. 걸로 이제 해야 되죠. 또 이제 노후 상품 중에 하나가 TDF도 되게 많이 또 홍보하잖아요. 네. 이것도 노후 상품으로 좀 추천하시는지. TDF 추천드립니다. 어. TDF는 401k 아까 말씀하셨는데 401k 미국의 지금 트렌드 자체가 TDF로 가고 있어요. ETF도 사실 잘 안 삽니다 요즘에. TDF가 왜 좋냐면 편합니다. 이게 그냥 네. 사실 우리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1분 만에 ETF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어도 이런 투자 판단을 내가 계속해서 내려야 되잖아요. S&P를 어느 순간에 팔아야 되고 뭐 베트남 ETF를 사야 되는지 한국 ETF를 사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중국 테크 ETF 사야 되는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뭐 자산에 투자하는 것만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2030 때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놓고 그리고 내가 김 부장처럼 퇴직할 때가 다 되면 채권 비중을 늘려서 좀 안정성을 높여놓고 요 포션 비중을 계속해서 알아서 운용사에서 자율주행처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하듯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예. 편안한 예. 상품인데 예. 이제 단점은 딱 하나 이제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거지만 그 저는 예적금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증권부 생활을 오래 한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변동성이 높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사람이 많이 받아요. 주식도 개별 주식 투자하시고 그게 막 까이고 막 이러면 그렇죠. 일 못하죠. 네, 네. 너무 높이 올라도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뭐 유튜브 찾아보게 되고 전인구 채널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기 생업에 좀 더 자신의 그 에너지를 쏟고 그냥 그 시간에 나가서 친구랑 술 한잔 더 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TDF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ETF가 그럼 많이 늘어났는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전만 해도 네. ETF 투자한다는 사람도 흔치 않았고 네.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흔치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갑자기 ETF 종류도 엄청 많아지고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ETF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ETF라는 상품 자체가 네. 선물 세트 같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주식을 하나에 묶어 놓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적고요. 그리고 뭐 수수료도 뭐 지수형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에 그대로 추정형으로 설계를 해 놓으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되게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 상품들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그 테마형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풍성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잘 조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도 본인이 그 공부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가 제가 이 큰 틀에서 지금 처음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기본적인 지수형 ETF를 절반 이상 깔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워렌 버핏도 S&P 500에 90% 투자해라. 10년간 수익률을 봤더니 6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무지성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코스피 지수가 70% 올랐어요. 그렇죠. 65에서 70% 가까이 올랐는데 상상도 못했죠. 예, 여의도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 상위 10%가 70%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분들 100명 중에 10명도 그 정도 수익률을 못 냈습니다. 밥 먹고 주식만 보고 주식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인데 개인 투자자가 그걸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종목을 피킹해서?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잖아요. 이 수익률을 내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장 비중 2중 이상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개인 투자에서 되게 힘들죠. 그런데 나는 무지성으로 코스피에 그냥 코스피 200 딱 그냥 몰빵해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70%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펀드 매니저 분들은 그럼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한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사실 M7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티브라고 하죠. 액티브 전략을 쓰는 개별 종목을 피킹해서 하는 그런 하우스들이 지수를 못 이겨요.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올해만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과 그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지금 산업인데,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AI 산업이잖아요. AI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 편승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장세가 지속되는 한 지수형에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대형주가 지수를 끌기 때문에 대형주만 사면 더 초과를 내겠지만 네. 리스크까지 관리한다 치면은 지수 추종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형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딱 그때 아니에요? 1960년대 후반인가? 네. 401k 들어오고 나서 네, 네. 미국도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만 오르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저는 지속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ETF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금이 몰리는 곳에 계속 몰리다 보니까 대형주가 더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저 밑에 저 코스닥 종목까지 다 이렇게 피킹해서 사지 않거든요. 그냥 한국 이렇게 사버려요. 그냥 MSCI 한국 지수 이렇게 사버려요. 그렇게 사버리면 뭘 제일 많이 사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담깁니다. 그 실제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코스피 얼마 유입됐다 해서 거래소 데이터나 이런 거 까보면 그 중에 절반 이상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AI 산업으로 유지되는 한 지수형 투자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ETF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면은 투자의 방향이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전략이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지수형 ETF를 절반 이상 깔고 가는 거예요. 수수료도 싸고 대형주에 편승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전략을 할 때 저는 대형주를 자산의 절반 이상, 지수형 ETF 절반 이상 깔고 가는 거죠. 그럼 결정했습니다. 네. TQQQ. 나스닥 3배 가자. 3배 그럼 투자하는 거는 지수 선하실까요? 지수 3배 어때요? 네. 그 일단 연금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추천드리지 않느냐면, 이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스피 뭐 2배 ETF라고 해서 딱 코스피 2배가 나지 않아요. 한번 추적해서 관찰해보세요. 수익률이 2배가 안 납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선물 사고 파는 비용이라든지 뭐 끝은 수수료가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산이 녹아버리는 ETF거든요. 근데 우리 연금은 장기 투자잖아요. 이런 자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해지 차원에서 단기 투자, 한 달, 2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럴 때 투자하시는 상품이지. 홀짝용. 이거를 내가 장기로 투자하면은 이게 수수료나 비용 때문에 녹아버려요, 자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금에서 투자 자체가 안 되고요.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본인이 여윳돈을 투자하시더라도 단기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근데 투자하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퇴직연금은 연금대로 굴리고, 주식 투자든 뭐든 여기서 또 열심히 투자하고 네. 하다 보면은 11억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연금 투자로 뭐 충분히 저는 11억이란 돈은 이렇게 충분히 장기 투자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험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늘려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이 지금 저는 아무리 거품론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제일 유망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지금 희소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1년에 미국에서는 1.4%씩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IPO를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해서 사라지는 주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오르는 에버리싱 랠리에서 금은 1년에 1%씩 공급이 늘어나요. 금광에서 금을 캐서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시총 상위 20개 코인의 평균 공급량은 연 13%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5%씩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자산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볼 때 중기 관점으로 볼 때 상대 우위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를 늘려야 된다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퇴직연금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연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서우니까 자꾸 원리금 보장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좀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야 본인들도 퇴직연금 자산이 늘어날 건데 좀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흐름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통계를 보면 2030 그 젊은 직장인들은 미국 401k처럼 주식 자산을 많이 투자해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 투자도 지금 뭐 이창용 총재께서 뭐 밈처럼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점점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화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해외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어시스트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다 보시는 거죠? 제도적으로 저는 이미 사실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해온 니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똑같은 이제 우리나라 ISA 같은 제도인데 니사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이미 기시다 정부 때 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일본 국회에서는 이 니사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자산 설계를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해라. 그거 괜찮다. 네. 그래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어릴 때부터 주고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그 청소년들한테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디플레이션이 만성화된 나라잖아요. 모든 것들이 물가가 유지되는 투자를 안 해도 안정적으로 프리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안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벌써 한 작년 재작년부터 쌀값 오르고 물가 다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국가가 되면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를 하는 거고 저는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세제 혜택이 나쁘지 않은데 더 파격적으로 줄 것이다 앞으로. 예전에 학교에서 저축하라고 거의 반강제로 맞아요. 그거는 안 하거든. 그거는 그때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 금리가 그 당시에 거의 뭐 7, 8%까지 갔던 적도 10%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굳이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금리만으로도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금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12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애들이 이제 뭐 주식을 살 수 있게 엔비디아를 넣으면 퇴직연금 마냥 그렇죠. 그 12년 뒤에 이거로 대학교 등록금도 마련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부모님한테 등골 브레이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을 늘려가는 효과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제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돈을
아껴서 엔비디아 한 주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또 네. 지수형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네. 성장하고 있는 ETF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져갈 만한 좋은 ETF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반 이상은 이제 지수형으로 깔고 가시는 게 결코 수익률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을 좀 환기시켜드리고자 그럼요. 말씀드린다면 네. 저한테 지금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ETF는 바이오 ETF 추천드립니다. 바이오. 네, 지금 저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바이오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위고비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서 살 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릴리가 이번에 먹는 비만약이 거의 지금 상용화 단계에 왔고, 그리고 뭐 탈모인의 희망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바르는 부작용 없는 탈모약도 나올, 치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바이오가 뭐 사실 발전 속도가 뭐 빠르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AI랑 결합이 되면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환경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이 되게 빨리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좀 당분간 유망할 거 생각해요. AI가 좀 AI 그 퓨어 AI 주가 흔들린다고 하면 대안으로 좀 바이오 주가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네. 릴리가 지금 시총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순위권에 왔죠. 네. 릴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이오 업체들이 뜨고 있고, 저금리 환경에서 사실 바이오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FOMC 의장도 저금리를 선호한 사람이 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내년에는 바이오 좀 유망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면 바이오 액티브 상품들이 있어요. 뭐 코액트라든지 네. 타임폴리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바이오는 사실 저는 요거는 사실 액티브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가는 종목이 아니라 신약 하나 터지면 이제 여기 하나 대박 나고 여긴 망하고 뭐 이런 게 많은 그렇죠. 네. 업종이라, 그래서 액티브 ETF로 좀 될 만한 종목들을 펀드매니저에 찝어서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조금 수수료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바이오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상법 개정안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격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주 환원을 추구하는 ETF 추천드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네. 이미 작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트러스톤이라든지 앞에 트러스톤으로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뭐 에이스 라이프 자산 뭐 주주 환원 액티브 ETF 이런 내용, 이런 이름들의 ETF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퇴직연금 자산에 담아도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일본에서 자산의 그 재평가가 일어났듯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올해 사실 밸류업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반도체 랠리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밸류업에 대한 그 자산의 폭등이 금융주 외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내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1, 2년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좋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바이오테크 이런 데도 ETF 네, 보면은 미국도 상승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바이오 ETF도 미국 바이오 액티브 있고요. 한국 바이오 액티브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11억 네. 말씀해 주셔서 네. 되게 조금 까마득하게 느껴졌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지금부터 굴려본다면 네. 100억 되겠어. 50대, 60대, 70대 자막에 그 저희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1억 천금, 일확연금. 일확연금. 이 책을 저희 한국경제신문 이제 주식 담당하는 증권이랑 그 연금 담당 기자들 같이 이렇게 부동산 담당하는 기자들이 다 같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기사를 네이버에 연재를 했는데 3천만 뷰가 나왔습니다. 우와. 그 기사를 여기에 많이 모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여기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이 연금에 대해서 주식과 좀 더 결합을 하니까 맞아요. 구독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